여러분들은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생각에 기대에 부풀고 그러진 않나요? 그런 생각은 없나요? 나 국민연금 많이 받고 뭐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연금 받을 때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야, 매월 100만 원 이상은 국민연금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어놓고 또 개인연금 그래 개인연금도 들어놓고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나요? 한 달에 200만 원 부족해요. 나 혼자 200만 원 부족해요. 네. 훌륭하시구나. 이제. 근데 우리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만 쉽게 빨리 2050년쯤 2040 몇 년, 50 몇 년, 60 몇 년인가요? 근데 좀 완전히 고갈된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우리 후대 세대들은 내 월급의 반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지금 서로 회의 중이에요. 이들이 이제 나름 이제 그 정부에서 설계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500명이서 서로 토론 중인데 이란과 이란을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3만까지도 있나요? 그런데 한 두세 개 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유력한 게 지금은 내 그 수입의 9%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그러고 있대요. 9%를 내고 있대. 저는 이제 연금 체계를 잘 몰라서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국민연금을 내긴 내는데 스님들은 본래 수입이라는 게 불규칙하거든요. 스님 국민연금 얼마 되나? 저기 33,000원. 33,000원씩 내신대. 스님은 재산이 없으시잖아. 재산이 없어. 산타페 400 얼마짜리 그거 하나 알고 팔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이제 하여간에 요 현재는 9%인데 9%에서 이제 이란은 12%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 40%, 50%? 40%? 40%를 돌려받고 이제 이하는 13%를 내고 50% 돌려받고 40%인지 50%인지 하여간에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안 가지고 앞으로 이제 될 거라고 그래요. 결정이 될 거라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현재보다 많이 내는 거죠. 9% 내다가 12% 내거나 13% 내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더 많이 내면 이제 급여가 작은 사람은 별 차이가 안 나요. 9%든 12%든 급여가 작은 사람은 별 차이 안 나는데 수입이 이렇게 억대인 사람들은 이것도 차이가 크니까.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거던가? 적게 내고 50%인가? 50%, 40%? 12%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2050 몇 년? 60, 어쨌든 몇 년 되면 고갈되는데, 지금보다는 한 5년 정도 더 늦게 고갈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풍 떨어지거든요. 고갈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이유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제 50대, 40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쑥 늘다가 갑자기 풍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될 때, 12%를 내든 13%를 내든 오히려, 이제
적게 내고 12% 내고 나중에 50%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40% 받는 게 아니라 50%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유력하게 사람들이 더 선택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야 이제 우리 세대야 내고 많이 받고 하고 좋은데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손주들 이제 7, 8살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은 수입에 지금은 12% 낸다고 그러지만 얘들은 30%를 내야 되는 거예요. 30%. 국민연금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30%를 내야 돼. 연금 개혁을 하려면 조금 개혁을 잘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걸 바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거래. 잘 돼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후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진 않을 것 같다. 우리 적 많이 내고 많이 받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연금이 이렇게 차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상적인 거잖아. 연금 줄어들더라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금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12% 내는 게 아니라 15% 정도를 내야지. 15% 정도. 내 그냥 추측해요. 그냥 내 계산 없어요. 나 계산 없고 그냥 이게 12%하고 13% 1%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거든요. 대단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1% 더 내도 1%, 2%, 1% 차이가 5년 또는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더 막 늘어나게 되고 재원도 늘어나게 되고 재원도 커지지만 나중에 생명까지 끝까지 가는데도 큰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20%를 내도 30%를 내도 이게 받쳐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 푹푹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15%를 올려버리면 그러기 어렵겠지만 15%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40%를 받든 50%를 받든 해도 이것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12%도 13%, 3%, 4% 올리는 것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못 올린다고. 무서워할 만하지. 뭐 세금 더 걷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자기 급여의 30%만 국민연금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보험도 내야 되잖아. 의료보험도 여러분들 수입의 몇 프로 내죠? 5% 내나요? 2% 내나요? 하여간에 자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료보험도 적지 않게 많고. 의료보험 스님은 2만 원 내나요? 10,000원 내나요? 15,000원. 최저 스님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중고차 하나 48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중고차 하나 있으면 조금 더 내죠, 이제.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의료보험 거의 막 10만 원 이상씩 막 내고 7, 8만 원 이상씩 다 낼 겁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을 또 좀 더 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만 30% 내는 게 아니라 또 10%를 또 이제 의료보험비를 또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 그거 하다 지금도 출산율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연금 생각하면 아이 낳지 말아야겠다. 아이 낳지 말아야 돼. 우리 낳아서 아이를 하면 이 애들이 나중에 우리를 부양해 줘야 되잖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등골 빠지겠다.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이들은 등골 빠지는 이런 참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도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데 이제 커다란 이제 사람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커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건 우리 부자들도 미래를
이건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고,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15% 이상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국민연금이? 반대하나요? 반대 아무도 안 하네. 이게 설득해도 안 되나? 정부가 막 설득을 해도 안 돼. 반발심이 굉장히 큰일 나나? 반발심이 엄마무시.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하나? 하여간에 국민연금은 정말 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의료보험 시스템도 사실은 개혁을 빨리 해야지. 지금 의사들 지금 그 교수님들 다 이제 그 자퇴서 내고 이제 휴직서, 사퇴, 하여간 사직서 다 내고 이제 의사들도 사직서 다 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보험 시스템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법률이잖아요. 법률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절에도 불교에는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이렇게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살생이란 걸 만들어 놔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다 알고 있어서, 정말 낚시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낚시도 하지 않고 뭘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참회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 은락 왕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 불투도, 불사함, 불망어, 불음주 이런 것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불교적 법칙이잖아요. 불교적 법칙은 잘 지키면 우리가 수행하기 좋게 만들고, 역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만들게 되죠. 나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가져다 주는 것이 불교적 계율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스템, 불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교 시스템 안에서 그걸 잘 지켜나가면 결국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부처님께서 이 기도하는 설계를 좀 잘해 주셨으면, 기도를 이만큼만 하면 너희들이 합격하고 또 부자 되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소원 성취가 돼, 이런 비율을 좀 높여 주셨어야 돼. 좀 비율이 너무 낮아 이게. 부처님 기도를 이만큼까지 해야지 기도를 막 이렇게 성취하고, 이게 너무 높아 버리니까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우리 부처님도 설계 좀 잘하셔서 좀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다 불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세요. 좀 낮춰주셔서, 문턱 좀 낮춰주셨으면, 설계 비율이 체감하기가 너무 어려워. 한 100% 막 노력해야 돼. 70%만 노력해도 이렇게 소원이 이루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있는 시스템인 걸 어떻게, 부처님이 만들어놓은 이 소원 성취 이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절 3번 한다고 소원이 이루지 않는다고. 좀 꽤 많이 높아요. 그렇다고 끌어내려달라고, 부처님 제발 좀 문턱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우니,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니 소원 성취를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는 것도, 선행을 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자가 언젠가는 이렇게 돼서 내 부를 높이겠죠. 근데 그런 원리들은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부자 되는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어떤 식의 노력을 하면 우리가 재테크를 통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자 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직업, 연봉이 높은 직업.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빨리 높아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이걸로 하면 이것도 빨리 부자가 또 돼요. 그리고는 부모 잘 만나면 부모 잘 만나면 그러면 또 이것도 부자가 돼.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가 50년대, 60년대지만 미국은 베이비 부모가 이제 40년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50년대거든요. 이때 이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년대, 70년대,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쥐고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부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한 10여 년 좀 빠른데 이들이 이미 죽었거나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제 자식들, 손주들 그냥 이제 받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태어나면서 부자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도 하거든요. 어제 세율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내가 여기 내려와서 강의한다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사람이 50억 이상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면 43%인가? 세율이? 상속세가 43%야. 이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겠다. 따라 부자 되겠다. 100억 이상인 사람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50억이 그냥 이제 따라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파트 10억 아파트면 상속세가 2억 5천이라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 부모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나한테 상속 하나도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이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 이런 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이런 나라 참 좋은 나라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너무 훌륭한 법인 것 같습니다. 상속세 이렇게 높은 게. 나라의 세금이 더 많아지면 서민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가진 사람은 이걸 다 상속세로 내려면 등골 빠지기지만 없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이제 근데 없는 사람도 기분 나빠해. 특이한 현상이죠. 없는 사람은 나라의 세금이 많아지면 나한테 돌아오는 조금이라도 노령연금이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더 버티지는 거거든. 그런데 없는 사람도 싫어해. 왜 그러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서 그러거나. 몰라. 이게 상속세 이렇게 높으면 우리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지금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노력을 해가지고 로또라도 당첨될 수 있잖아. 나도 언젠가는 잘 돼서 20억짜리 아파트에 나도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20억짜리면 5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 6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가 오히려 더 비싸니까. 그런 생각 때문인가? 아니면 모르거나. 저는 이제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은 10억짜리 아파트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서민들도 다 그렇지. 서울 살면 다 10억짜리 이상 되니까. 어쨌든, 이 10억짜리 아파트 없는 사람, 이 2억짜리 아파트도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내는 그 자체가
불합리한 건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적지가 않죠. 내가 번 거, 부모님이 번 거, 내가 번 거. 부모님이 번 것은 곧 내가 번 거. 부모님은 이미 소득세고 뭐고 돈을 다 냈어요. 세금 살아있으면서 이 집 살 때도 뭐 할 때도 돈 벌을 때 다 세금 다 내가면서 돈 벌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거는 내 거. 그냥 엄마께 있는 게 내 주머니에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거는 넘 거. 넘 건데 그래도 그 친속 관계가 서로 이제 가족 관계니까 뭐 완전히 넘고는 아니고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상속세를 지불해라라고 하는 어느 게 합리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야,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정부의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거,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질수록 사실 좋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하거나 민주주의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시스템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상속세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정당한 거고 세금을 내는 것들은 정당한 거고 이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다만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정부가 일 잘한다. 라면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일을 부정부패 없이 착착착착 차곡차곡 잘해서 한다.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내도 상속세를 많이 내도 배가 덜 아프지. 근데 우리 경험상 대한민국의 경험상 뒤로 해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이런 신뢰도가 좀 낮은 거 아닌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공무원 급여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 공무원들 급여가 제일 높은 나라. 급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뭐 2급, 3급이 억대 연봉들이에요. 억대 연봉. 뭐 이렇게 급수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 위에 상급 위를 차지하지. 어디 가서 기업하라고 해도 기업보다는 그냥 나 공무원 그냥 있을 거야. 또 그 연봉이 높은 만큼 엄청 뛰어나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천재들이니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공무원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이 기분 나쁘지. 그렇죠? 공무원에게 많이 주는 건 기분 나빠. 그러나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면 괜찮잖아요. 황룡사 주지 연봉이 5억이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만큼 뛰어난 스님이 딱 되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황룡사가 무지무지하게 발전하겠지. 그런 것처럼 싱가포르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렇게 뭐랄까 그 정책을 내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속도, 좋은 정책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지금도 몇 년 사이에 싱가포르가 이렇게 1인당 GDP가 7만 8만 달러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3천 달러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8만 달러, 뭐 9만 달러 그렇게. 아시아에서 이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닌데도 물론 거기는 물류의 집합체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연봉을 잘하는 홍콩이 죽고 싱가포르가 뜬다. 홍콩이 동양 이쪽의 금융의 어떤 플랫폼처럼 그렇게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홍콩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기대했었어. 홍콩이 몰락한다. 그럼 그 아시아의 금융의 성지는 어디가 될 건가? 대한민국이 잡아야 되지 않나? 서울이 잡아야 되지 않나?
부산이 잡아야 되지 않나? 이거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정부가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잘 썼으면 홍콩의 금융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로도 약간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정책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건 정부 주도로 어떻게 해서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본으로 들어갔나? 일본으로 좀 들어갔어요. 홍콩에서 나온 자금 일본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홍콩이 담당하던 아시아의 어떤 금융 플랫폼 역할은 싱가포르로 거의 대부분 갔어요. 그 조그만 싱가포르가 너무 아깝지 않아? 야, 싱가포르가 더 좋아? 대한민국이 더 좋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야, 싱가포르 가서 살 거야? 대한민국 가서 살 거예요? 싱가포르 뭐 그게 뭐 더 웃기만 하지 그거. 싱가포르 너무 더울 거 같지 않아요? 그 조그만하고 답답하니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이잖아.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도 싱가포르한테 금융을 뺏겼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기분 나빠요. 뺏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금융 대한민국의 부산 또는 이제 서울이 금융의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싱가포르가 그럼 그냥 그래야 되냐?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물류가 글로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적 이점은 지정학적 위치는 너무 훌륭한 곳이죠.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 때문에. 하지만 말라카 해협이 다 지나간다고 싱가포르만 지나가나? 말레이시아로도 지나고 다 그 앞에 다 지나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홍해 거기 이집트는 얼마나 좋아. 그 수에즈 운하로 전 세계 물동량 20%가 수에즈 운하로 흘러가는데 그건 수에즈 운하에 파가지고 그거밖에 아니잖아. 그 지나가는 거 세금 받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수에즈 운하 거기를 지나가는 여기도 엄청나게 훌륭한 곳인데 그럼 거기도 1인당 GDP가 7만 달러, 8만 달러 돼야 되지. 지금 이집트는 굶어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7만 8만 700달러, 800달러, 겨우 1000달러 넘나 뭐 그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싱가포르의 어떤 국민성 내지 싱가포르 사람들의 능력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사회 시스템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더 내고 지금 9% 내고 있는데 15% 정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많이 쓰자. 15% 정도만 내도 지금은 5%만 더 늘어도 우리가 이제 9% 내고 있는데 한 6%만 더 내도 국민연금이 짱짱하게 더 연금도 더 높아지지만 갈 수 있는 것도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12%, 13% 그리고 받는 것도 50% 받겠다고 낸 거 이제 50% 더 많이 받겠다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바람에 우리 아이 낳지 말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 애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줘서 지금 있는 초등학생 애들도 이민 보내야겠다.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다 할 정도로 지경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래 참 그것들을 그러면 500명이 모여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국민들은 500명 민의를 대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왜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하지 않느냐. 과감하게 우리 15% 내자. 좀 덜 받자. 50% 말고 40%, 38% 좀 내려서 35% 받자. 좀 덜 받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영웅 대접을 받을 건데. 그럴까? 영웅 대접 받을까? 역적 대접을 받을까? 저는 영웅으로 모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적이라고. 네. 저는 스님이라서
저는 연금이 별 필요 없어요. 우리 스님들이 무슨 연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노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스님보다 속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스님은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자의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곡기를 끊고 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본래 스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게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노후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더 노후를 잘 준비해야지. 절에서도 그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 못하는 스님이라 수행자의 마인드가 아닌 스님은 그게 중요한데 우리 덕상 스님께서는 초연하셔. 노후가 초연하시잖아. 준비 하나도 안 하시고 초연하셔. 아니요? 네. 중요해요, 선생님.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비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30만에서 50만원씩. 네. 그만큼은 나라에서 줍니다, 스님. 네? 스님 나라에서 그만큼 줍니다, 스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종단에서도 30만 원씩 줬으면 좋겠죠, 그죠? 종단에서 이제 할 일이 좀 네. 그런 거 좀 해줬으면 하죠. 네. 아니 절에 가더라도요 잠을 안 재워줘요. 누워. 그렇죠, 맞아요. 방도 안 줘요, 방도. 맞아. 어디가 막 자기 문중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줄게요, 스님. 줄게요. 그래, 스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런 생각 하시는. 출가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는데 지금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국민들의 어떤 이제 생각의 수준을 대변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이 개혁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란, 이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글렀다. 근데 이 시스템들을 이제 현재 이제 국민의 의식도 중요한데 이 정부의 태도도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정부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이란, 이한을 이렇게 준 게 정부가 준 거예요. 정부가 주고 이란하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서 500명을 모아놨는데 허수아비가 모아놨고 500명 중에 그 민의를 대표한다고 좀 불리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 보면 등등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내가 더 건강하다라는, 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면 수행, 마음 공부하는 마음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 배분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건강에도 내 일부에 배분을 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도 배분을 해야 되고, 수행에 대해서도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국민연금이 잘 되면 좋겠는데 희망이 없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개혁이 잘 될 수 있는. 어쨌든 이번에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번 한번 거치면 한 5년 후에 다음 정부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개혁을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조금 이제 9%에서 12%까지 올리는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12% 다음 정부에서는 더 올려서 또는 아니면 받는 걸 덜 받든지 등을 해서 이런 국민연금 시스템들이 잘 안정이 잘 찾고 또 더불어 의료보험 시스템들도 안정이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5만 원 이것만 하고 25만 원을 정부에서 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부에서 25만 원 준다고 전 국민에게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대인가요, 찬성인가요? 네, 요 13조 원을 더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 25만 원을 준다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진짜 뭘까요?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서민들 중에 어떤 계층이 제일 힘들어할까요? 서민 계층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무직자가 제일 힘들겠지만 직장자 중에 자영업자가 제일 힘들어. 직장이 어디라도 들어가 있으면 최저임금은 보장돼 있고 알바라도 이렇게 하면 되고 최저임금 이상 우리 하위 20% 사람들이 한 가구당 연봉이 2천만 원도 되질 않아요. 이렇게 중위 한 50% 정도가 연봉이 4천만 원이 되질 않아요. 연봉이 상위 20%가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상 이렇게 상위 20%가 그러거든요. 하위 20%는 1천만 원대도 밖에 되지 않아요. 몇십만 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직장 근로자는 그나마 매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좀 적게 받아도, 최저임금을 받아도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직장 근로자보다도 더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 자영업자가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이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 어르신들보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빚까지 있잖아, 빚까지. 그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내수를 살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직장 근로자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금이 유입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야 될 것은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좀 그러면 내수가 살아가는 거죠. 자영업이 곧 내수잖아요, 가만 보면. 해외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내수가 아니잖아. 해외 물품들을 많이 사는 거 내수가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살면 저절로 내수는 좋아지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방법은 지금 경제가 삼성전자가 잘 된다고 자영업자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많이 판다고 자영업자 별 영향이 없어요. 보면 현대차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거 한다고 자영업이 좋아지는 이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있지만 해외 수출을 많이 한다고 자영업자가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해외 수출이 많이 됐는데도 자영업자는 더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삼성전자 수출을 더 많이, 반도체 많이 한다 해도 자영업은 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자영업. 쿠팡, 자영업 다 망하게 했잖아. 쿠팡이. 지금은 테무하고 알리까지 등장해서 자영업은 끝났어요. 배달의 민족 이거 하는 바람에 배달의 민족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오고 이제. 쿠팡도 작년에 흑자로 5천 몇백억 흑자 났지. 그런 거 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블랙홀처럼 다 빨아먹고 있어요. 플랫폼들이 다 빨아먹고 있어가지고 지역에 우리 그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화장품 팔고 옷 팔고 우산 팔고 이런 뭐 파는 사람들 다이소도 힘들 지경이에요 지금. 다이소 테무가 다이소도 힘들어. 막 다이소가 힘들면 다이소 나와서 지역에 문방구 다 문 닫았잖아. 다이소 나와가지고 양품점 다 문 닫았어 다이소 때문에. 근데 이 다이소마저 지금 휘청할 정도로 있으니까 자영업이 완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우리 절에도 자영업자 많은데 말이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25만 원이라도 일로 좀 넣으면 조금이라도 그냥 사막에 목말라 죽겠는데 사막에 물 한 모금 주는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반대 의견 있지만 말하지 마세요. 나 공양해야 돼. 배고파. 성불하세요.